거를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학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문학행위. 그래서 문학행위라고 하는 것이 형립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현실 세계가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작가가 있고, 작가가 그래서 자기의 그런 어떤 배경이라든지 지금까지 축적되어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또는 정서, 사상 이런 것들을 넣어서 작품으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제 작품이라는 것이 또 있고, 그래서 만들어낸 이것을 바라보는 이제 읽고 향유하는 독자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문학행위에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아주 문학행위,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국어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한 번만 배우고 마느냐? 아니야. 고등학교 가면 또 배워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안 배우냐? 아니요. 대학에서 또 배웁니다. 그런데도 이 문학행위가 이루어지는 이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한 번 듣고는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좀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지, 선생도 필요하고, 그쵸? 잊어버려야지, 목사님이나 스님도, 신부님도 필요한 거야, 그죠? 그걸 너무 기억하고 있으면은 할 일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잘 잊어버리셨어. 잘 잊어버렸어. 이거 처음 듣는 얘기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쵸? 근데 당연히 이거는 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몇 달쯤 지나갖고 또 얘기해도 또 잊어버리셨어. 그죠? 근데 잊어버리더라도 남아있는 건더기는 있잖아. 그쵸? 그래서 저거 어디서 들었는데, 자꾸 들었던 게 또 듣고 되면서 이게 탁 축적되면서 내 걸로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래서 습이잖아. 학습이잖아요. 그죠? 배운 것을 습. 이게 습이잖아요. 습. 그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새가 날개짓을 막 하면 그 날개짓 하는 게 허옇게 보인대요. 그래도 이거 날개짓을 100번 해야 익혀진다는 게 아니고, 날개짓을 막 할 때 그 날개짓 하는 그게 흰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하면. 그쵸? 그래서 습이래요.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운 것을 그냥 그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습을 해서 이제 내 거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는 거야. 실천. 그죠? 근데 우리가 맨날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거는 저부터도 실천을 안 해서 그래. 배우고 익히기는 하는데 내 것이 됐다면 이제는 이제 실천을 발현시켜야지 밖으로. 그죠? 그러니까 효도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걸 배웠으면 그 다음에는 실천을 해야지. 그죠? 근데 그거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게 된 거예요. 딱 습이 돼서 학습, 그리고 이게 겉으로 또 발현이 돼. 그래가지고 이게 신으로 나타나는 거야. 믿을 신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신뢰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지행일치가 되는 사람. 그죠? 오늘 우리가 이 사막사의 문학을 여기 이제 시 몇 편하고 한시 몇 편하고 시조하고 대책문하고 그걸 볼 거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진짜 도대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왜 맨날 춤과 그 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까? 그게 모든 행동의 뭐기 때문에 근본. 예, 맞아요. 근본.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지금은 그런 게 안 되니까 효도 각서도 쓰고 변지 다 하잖아요. 그죠? 안 할 때는 그거 도로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 어쩌다 저때 뭘 보니까 너무 흉측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부모 재산 다 뺏고 내쫓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사람이 어디 그렇게 있겠어요. 그래도. 그죠? 있나요? 선생님도 겪어보셨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말쟁이들의 말인지 아니면 어쩌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이야기들 그런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들조차도 전혀 근거 없는 말들은 아니에요.
그쵸? 예. 문학 작품도 바로 그 현실 세계에서 그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또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모방하거나 반영해서 문학작품으로 생산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문학작품으로 생산해낼 때에 작가가 그것을 쓰는 작가들 여기 선생님들 다 계시잖아. 저도 있잖아요. 근데 다 달라요. 이게 선생님 처음 저를 보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저도 작가입니다. 저는 여기 가천대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석사는 강신재 전후단편 했고요. 박사는 한국현대 노년소설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3년 동안 가천대학 국문과에서 재직하다가 재작년 언제야 벌써 작년 그작년 어떻게 되는 거야 2022년 8월 31일 날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자유의 몸이에요. 예전에 영어의 몸이었던 근데 자유가 되면은 자유로울 줄 알았더니 더 바쁘네요. 거기에서 그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동화작가이면서 소설가이면서 수필가입니다. 그래서 창작과 교육과 연구를 꾸준히 하느라고 좀 해왔기는 했는데 별로 남겨놓은 건 없습니다. 그래도 뭐 궁금하시면 인터넷 검색하시면 몇 개가 좀 몇 장이 좀 뜰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작년 11월 달에 소설집을 냈는데 그게 이제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하는 소설집인데요. 도서관에 있어요. 사지 마시고 도서관에서 빌리세요. 도서관에 다 있습니다. 뭐 재미가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책이 좀 많이 팔렸어요. 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창작자마다 그 현실을 바라보고 느끼는 시각들이 다 달라요. 관점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바라보더라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회 현실을 그 작품 속에 반영해서 나타낸다 할지라도 작가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지금 뭐 집집마다 냉장고 몇 대씩 다 있고 뭐 자가용 있고 뭐 그죠? 잘 사는 나라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긴 물질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더 피폐해졌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각자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건 하나를 놓고도 보는 게 다 다르고 작가들마다 바라보는 게 다 다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고 그 작가들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런 배경 지식 또는 정서, 사상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작가의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투영되어서 작품으로 표현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작가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그 작품을 갖고 보는 거잖아요. 우리 잘 아는 누구야? 정몽주, 정몽주 포은 선생하고 그 이방원, 그죠? 태종하고 그 이야기야 시로 주고받은 단신가하고 하여가, 그죠? 그러니까 딱 그냥 단신가를 탁 부르니까 태종은 이거는 도저히 돌이킬 수가 없구나. 이 사람의 사상은 이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죽이는 거지. 더 봤자 우리 식구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을 보면은 그 작품의 작가의 정서와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작품 자체만으로 또 완결된 구조를 갖는다 그랬잖아요. 작품으로 만들어내면은.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고 그거를 하나하나 뭐 실하면은 한 구절 이거를 다 분석하면서 이거에 들어있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거는 어떤 이미지냐, 옛날에 많이 뭐 시각적 이미지, 뭐 청각적 이미지 이러면서, 그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느냐, 그리고 또 아이러니, 역설, 비유, 직유냐, 은유냐, 뭐 환유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의 의미는 또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를 분석하잖아요, 시는. 근데 소설은 또 달라요. 소설은 전체적인 서사 구조, 그거를 살피면서 인물들 간의 관계,
사실 있잖아요. 시도 재밌지만요. 소설이 사실은 더 재밌어요. 제가 소설가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소설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를 더 풀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인생을 잘 알기 위해서는 소설을 읽어야 되고 마음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시를 읽어야 됩니다. 시에는 사특함이 없어요. 시에는 사특함이 없다라고 하는 게 하기편 뭐 세 번째인가 거기에 나와요. 시 300편을 시 300편을 한마디로 이러니 배제하면 뭐냐? 사무사다.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에 삿된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시를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맑습니다. 저같이 소설 쓰는, 저도 뭐 시도 씁니다만 주로 소설을 쓰죠.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뭐가 복잡해. 왜? 인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거든.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그 갈등이 생겼고 갈등이 어떻게 최고조로 올라갔다가 어떻게 풀어지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소설이에요. 그런데 시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걸 덮으면서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청정한 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 시입니다. 그래서 특히 뭐 옛날 시들은 다 맑고 깨끗해요. 거기에 삿된 생각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들은 뭐 우리는 다 소설가, 수필가, 뭐 시극 작가, 뭐 무슨 가가 붙는데 그거를 가짜가래. 그런데 시인은 시인이라고 하잖아. 이러면서 우리만 사람이야. 진짜야. 예, 말이 그냥 이제 그거는 그냥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지만 그럴듯해요. 그죠? 저는 그거를 그럴듯하게 받아들였어요. 왜? 시에는 사특한 마음이 없으니까, 시를 쓰는 마음은 청정한 마음이니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사람은 죄다 각각이니까. 그 다음 뭐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이러면서 시인들은 부르주아야 이러면서 소설가는 프롤레타리아고 막 이러면서 또 막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왜 그러냐면 시인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 이렇게 풍경도 구경하고 뭐 배 떠나는 것도 보고 뭐 이러다가 한 줄 탁 써. 그죠? 몇 줄 써. 그리고 시라고 탁 내놔요. 근데 우리 소설가들은 일단 엉덩이를 탁 붙이고 앉아서 며칠 동안을 그냥 아주 거기에 몰입을 해야 단편 소설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후문학, 제가 석사를 전후했다 그랬잖아요. 전후문학을 연구하다 보면 또 재밌는 게 시는 전장시라고 그래가지고 전쟁 당시의 시들이 있어요. 나와요. 그런 시들이 많아요. 근데 모윤숙이나 뭐 구상이나 이런 분들의 시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소설은 없어요. 전쟁 그 당시에는 소설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왜?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아서 써야 되는데 뭐 여기서 포탄 터지고 저기서 포탄 터지고 뭐 피난 가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심란해지니까. 그죠? 그래서 소설은 조금 이제 전쟁 끝 무렵이라든지 끝나고 나서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런 때 이제 전후 소설들이, 그래서 전장 소설이 없어요. 전후 소설이에요. 그래서 전후 소설, 그런 소설들이 이제 발표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시는 사실은 금방이라도 쓸 수 있는데, 물론 그 속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풀어야 돼. 풀어야만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지만 소설은 다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인생하고 더 잘 맞는 게 소설이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하는 말이에요. 정답은 아닙니다. 그죠? 워낙 문학가들은 뻥이 셉니다. 네, 뻥이 세요. 그래가지고 뭐 조아무개는 조뻥내 뭐 이런 식으로 뻥을 꼭 붙여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많은 그 작가들이나 연구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철수가 율동공원에 갔다. 그거 가지고 소설이 한 편 만들어져요. 거기에 얼거 짜기를 막 한 거야.
가다가 누구를 만난 거야. 우연히. 우연히 만났지만 필연적으로 꾸며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만나서 근데 만나고 보니까 뭐 첫사랑 여자였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제2의 로맨스가 시작이 된다든지 뭐 어쨌든지 뭐 아니면 예전에 정말 무슨 이유에선지 둘이 헤어졌어. 그런 일도 있잖아. 그죠?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왜 내가 걔하고 헤어졌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따지는 거지. 그거는 모든 어떤 사랑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대신해서 이제 풀어주는 거지, 그게. 그러면서 거기서 얼거짜기를 하면서 플롯을 만들어가지고 소설 한 편을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근데요, 선생님들 소설 안 써보셨죠? 되게 재밌어요. 그거 써보시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엄청 재밌어요. 저는 평생 가르치는 일만 거의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소설 쓰면서 직업도 여러 개 가져보고요. 뭐 여러 가지 안 해본 일이 없이 다 해볼 수가 있거든. 이처럼 신나는 게 어디 있어.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뭐 소설 쓰면서 다 해봅니다. 그래서 소설을 쓰시도록 유도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치고, 그래서 이 작품에는 이렇게 문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4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또 우리가 이거를 또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문학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 문학의 기능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지만 아주 쉽습니다. 바로 뭐냐면 교훈과 재미예요. 교훈과 재미입니다. 교훈과 재미. 재미에 이끌려서 그 이야기를 소설을 읽다 보면, 그 시를 읽다 보면 교훈이라고 하는 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문학의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설이 아무리 재밌어도 교훈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 소설은 삼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무리 시가 좋은 것 같아도 거기에서 뭐 느끼는 것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이렇게 된다면 그 시도 좋은 시는 아니에요. 근데 시는 2가지 특성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시는요, 주제 전달에 성공하는 시가 있고요. 이 시는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려고 쓴 거구나 라고 하는 게 주제잖아요. 그죠? 주제는 작가의 중심 생각이에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죠? 그게 들어있는 시가 있고요. 또 어떤 시는 그런 건 없는데 읽고 나면 뭔가 감동이 그냥 감동이 밀려와. 그리고 나의 정서를 막 환기시켜. 옛날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일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시를 정서 전달에 성공하는 시라 그래요. 시는 이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는 또 조금 다르죠. 그죠? 주제가 잘 드러나지도 않는 그러나 정서를 환기시키는 그런 시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옛날 시들은요, 다 주제가 그냥 정확해요. 이건 춤이야, 이건 효야, 이거는 뭐 친구간의 뭐 신이야, 뭐 이게 딱 되거든요. 근데 현대 시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선생님들 시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시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10번 읽어보셨어요? 어려운 시 10번 읽어서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확 던져버려야지. 던져버려야지. 아니 무슨 아니 우리 한글로 쓴 시가 왜 이해가 안 되냐고. 그럼 분명히 이 시는 잘 쓴 시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근데 시가 처음에 탁 안 읽히는 이유가 뭐냐면 시는 꼭 직접 말해야 될 거를 이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면의 겉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표면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아이러니 기법이에요. 되게 아이러니 기법으로 많이 쓰고 역설로 많이 쓰고 다 들으셨던 얘기죠.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공부하세요. 그거 다 하려면은 우리 10시간도 모자라. 그래서 그 시가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10번을 읽으면 그래도 대부분의 시는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10번을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 시는 썩 좋은 시가 아니에요.
네, 그거 제 말 믿으세요. 제 말 믿으세요. 만약에 뭐 이거 내 10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고 안 되는데 이거 별로 잘 쓴 거 아니야. 아니 무슨 그런 소리예요. 이거 얼마나 훌륭하신데. 아니 우리 최영수 교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 중에 이런 게 있지. 내 독서의 수준이 그렇게 돼서 내 독서의 수준이 못 미쳐서 그래서 시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그쵸? 그리고 그거 외에는 뭐 다른 거는 그쵸? 네, 맞아요. 이게 가르치는 사람도요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거 막 또 인터넷에 막 떠들면 아니 이 사람 박사 엉터리 박사 아니야 무슨 뭐 이러면서 또 흉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열어놓죠. 한쪽을 딱 열어놓고 나갈 때를 그죠? 그것도 다 가르치는 자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믿을 게 없어요. 결국은 내가 공부해서 내가 터득해서 내 걸로 삼는 게 최고야.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가르칠 때 제가 터득하지 않은 건 잘 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거 어렵기도 하거니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학생들한테 가르치겠습니까? 그죠? 근데 뭐 보니까 뭐 안 가르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 문학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작가의 정서와 사상이 투영되어서 표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쓴 글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글은 곧 그 사람이다. 들어보셨죠? 네. 예, 글은 곧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면 글만 그러냐? 말도 그래요. 말도. 말과 글은 곧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그래서 그렇게 못같이 말을 해 무슨 떡같이 말을 해도 개떡같이라 그러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말과 글은 곧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쾌하게 말하는 사람이면 실제로도 유쾌합니다. 그 사람이 늘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하고는 놀지 마세요. 연세 들수록 부정적인 사람은 정말 안 놀아야 돼. 그쵸? 그럼 나도 모르게 근묵자흑이라고 그죠?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남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비루해지지.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고 나는 나의 인생이고 그쵸?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았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내가 나쁜 짓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감옥소 안 갔고 그죠? 내가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남한테 돈 안 빌리러 가고 먹고 살면 되는 거지 그죠? 더 이상 무슨 더 지금 현재의 나가 지금까지 걸어온 나를 증명해주는 그쵸? 역사도 그렇잖아요. 과거를 알면 현재를 알고 현재를 알면 미래 나아갈 바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 뭐 자신만만하지 못할 것도 없고 교만한 거하고는 달라요. 그쵸? 그리고 당당하지 못할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표정들이 선생님 표정들이 엄청 이뻐. 여기서 보니까 너무 이뻐.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 할 거 없이 표정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나이 40살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누가 그랬어요? 모르시지? 링컨! 맞아요. 선생님 링컨이 그랬대요. 그 사람 참 젊은 나이에 참 좋은 말도 했어. 그죠? 그러면 제 얼굴은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남자 선생님들 선생님들 제 얼굴 어때요? 인상 어때요? 방금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글쓰기를 할 때 묘사 같은 걸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애가 교수님 저는 교수님을 묘사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난 좀 해봐 이랬어요. 근데 집에 와갖고 리포트 낸 거를 읽어보니까 어떻게 쓴 줄 아세요? 교단에 보름달이 떴다. 그래 내 얼굴 커 어쩌라고. 아주 그 묘사는요 언어로 그리는 그림이거든요. 그거 볼 때 아주 잘한 거예요, 그죠? 뭐 계란 같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뭐 누가 믿겠어? 보름달이 떴다 근데 이게 뭐야 그리고 다음 주에 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째려봤죠. 그랬더니 그 애가 쉬는 시간에 나가가지고 뭘 사갖고 왔는지 아세요? 보름달 그 빵 있잖아요. 카스테라. 진짜 걔 얼굴 생각나. 아유 이거 얼마나 재치 있어요, 그죠? 예쁘잖아요. 저를 이렇게 디스하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작가의 그런 사상과 정서가 작품에 투영되기 마련이에요. 근데 시 같은 거는 특히 더 그래요. 바로 직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막사의 시 그리고 시조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좀 이번에는 뭐 사막사의 역사적인 사실 같은 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셔. 그래서 문학 작품을 가지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윤집이라는 사람은요 작품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작품을 써서 그날 잡혀가기 전날도 작품을 써가지고 친구 정래경이라는 사람에게 줬다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뭐 부지 중에 잃어버렸어요 이거를. 그래서 작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윤집은. 그래서 대책문만 가지고, 대책문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임금이 책문, 묻는 말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것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논술이야, 논술. 그죠? 논술문이죠. 그렇게 묻는 것에 대한 대책, 그것에 대한 대답을 쓴 책문, 대책문. 그걸 대책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윤집의 그 정서와 사상과 그런 것들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연구하면서, 그 놀라운 거는 화포 홍익환의 작품은, 그 작품이 책 한 권으로 있어요. 한 권만큼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번역이 된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 말고는 번역된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문화원에 예산이 없어서 이거를 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번역을 해야 돼 이거를.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해서 한 권의 책으로 구격을 해서 내놓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거를 선뜻 나서서 예산 때문에 다들 못하는 거예요. 시 차원에서도 안 되고 예산이 아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번역자들이 그 한시를 전공하신 또 한문의 그 깊이가 있는 분들이 이제 여러 명 이제 달려들어서 이거를 이제 번역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이 한시를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저는 국문학자잖아요. 국어국문학과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시를 번역한 사람은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또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한문의 문법하고 우리의 문법하고는 또 엄청 달라요. 네, 한문 문법은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야. 쉽게 말해서. 한문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저는 한글 전용 세대 사람이에요. 한문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한문을. 그래가지고 한문 잘 모르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조금씩 배운 거 그게 다인데 사실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한문을 모르고는 이건 또 안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그 대학에서 전공을 정할 때 이렇게 정합니다. 국어학, 국문학 같은 경우도 국어학 전공자가 있고요. 고전문학 전공자가 있고 현대문학 전공자가 있어요. 저는 불행하게도 현대문학 전공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전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고전문학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늦게 공부를 또 대학원에 가다 보니까 교수님이 그러는 거야.
에이 그 나이에 뭐 고전을 언제 그거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저한테 그냥 현대문학 하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현대문학 전공자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고전문학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한문을 모른다는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아 근데 문화원에 이제 제가 연구위원으로 들어오니까 뭐 여기 머리 하얀 선생님들 계셨는데 다 안 계시네. 그 지 선생님들 지 브라더스라고 그랬잖아. 3명 그죠? 예, 그 선생님. 아 근데 뭐 저기 뭐 어디 답사를 갔는데 그 비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한문으로 막 다 있어. 근데 제가 이제 명색이 문학 박사니까 저한테 아, 최 박사님 이것 좀 한번 읽어봐 주시지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재주를 읽겠습니까 그거를. 그래가지고 아 선생님 저 못 읽으면 못 읽어요. 아이고 왜 뭐 그렇게 겸손하셔. 이거 좀 읽어서 좀 해석 좀 해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아 글쎄 전 못한다고요. 저는 고전문학이 아니고요. 저는 현대문학 전공자예요. 이러니까 아유 우리 박사님은 참 겸손하셔가지고 이러신다고 그러면서 아 그러면 제가 그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탁 읽으시는 거예요. 그게 틀렸는지 맞는지 난 몰라. 몰라. 읽으시면서 근데 여기 왜 이자가 들어갔을까? 이게 여기에 이게 갈지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막 이러시면서 그런 것까지 다 아세요 선생님들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 뭐 우리 또 잘하시는 또 한 선생님 계시잖아. 한 선생님 또 형님 아유 엄청나시잖아요. 진짜 몰라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늦은 나이에 59살에 저기 청계서당에 입학했잖아요. 네,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이제 사서삼경을 한 번은 읽었죠. 읽기만 했지 그냥 겉만 딱 본 거지 뭘 알아. 아무것도 몰라요. 네. 그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모른다는 얘기를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고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게 참 알미다. 공자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맞죠? 네. 어쨌든 시에는 이렇듯 이 얘기에다가 아까 대책문 얘기에다가 그 대책문이 정말 유식하지 않으면 절대로 쓸 수 없는 글이에요. 인조가 물은 거에 대해서 윤집이 대답한 글을 제가 이거 한자 다 찾아가면서 타이핑한 겁니다. 엄청 눈 아파서 이거 다 끝나고 났을 때 눈을 한참 감고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 글자 정확하게 맞춰서 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랬고요. 그리고 홍익하는 그렇게 작품이 있고요. 추담 그 오달재 선생은 작품이 이제 거기 다른 분하고 두 분이 같이 책을 낸 게 있더라고요. 문집이. 그걸 이제 영인본으로 해가지고 그게 있어요. 그것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가가지고 이제 제가 그걸 자료를 찾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작품이 꽤 많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번역이 된 상태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병자호란과 관련해서 그 당시의 상황과 관련해서 지었던 그 끌려가면서 지었던 뭐 그 당대의 상황이 드러나 있는 현실 세계가 그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어서 춤과 효와 뭐 이런 동기애 같은 거 이런 것만 있어서 그렇지 사실 그 다른 작품들을 제가 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번역할 능력은 안 돼. 그래서 현대문학자하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구나. 현대문학 전공한 사람하고 그러니까 국문학 전공한 사람하고 한학을 그렇게 하신 분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시를 번역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시가 번역한 것도 엄청 껄끄러워요. 문장이 제가 볼 때는 이건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제 수업하고 그럴 때 좀 이제 바꿔서 하기도 하고 한시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그렇게도 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쓰여 있고요. 사막사의 문학작품, 그래서 여기 제가 서두에서
이제 사막사의 문학작품을 가지고 논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좀 밝혔습니다.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두고요. 이미 뭐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도 되게 많고 또 이미 공부가 많이들 되셨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두고 이렇게 문학작품만 가지고 세 분의 문학작품만 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들어가며 나와 있는 거 사막사의 문학작품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장에 있는 홍익한 그리고 한시와 시조라고 하는 요거서부터 이제 우리가 둘째 시간에 이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학작품이 탄생하게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면 아까 제가 문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4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문학가들마다 문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연구자들마다 다 얘기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뭐 저 얘기는 틀린 것 같다, 뭐 옳은 것 같다 그럴 필요는 좀 없고요. 그죠?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학문하는 그런 배우는 그런 자세들은 어떻게 보면 많은 그러한 지식들을 내가 일단 듣고 거기에서 내가 그것을 나름대로 나의 식견으로 가려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다 듣는 거는 중요해요. 필요하기도 하고 그죠? 지금 우리 시대에 뭐 AI를 배척할 필요도 없고 AI에 너무 신봉할 필요도 없고 그러는 것처럼 그죠?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학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작품과 작가와의 관계를 볼 때는 우리는 표현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작품과 그 현실 세계 그거를 볼 때는 모방론 또는 반영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작품 자체만을 놓고 볼 때는 구조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조론. 구조가 어떻게 됐나 살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그 작품과 독자와의 관계에서 볼 때는 수용론 또는 효용론이라고 봅니다. 이게 문학 작품을 연구하는 방법론도 돼요. 방법론도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관계를 살피는 문학행위의 관계를 살피는 것인데 에이브럼즈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것을 문학 작품을 읽는 4가지 관점이라는 말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한 얘기는 다 아니에요. 제가 문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저도 이제 익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홍익한, 오달재, 윤집이라는 이 세 사람을 각자 이제 우리가 오늘은 작품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잠깐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5분 일찍 쉬었다가 15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작가는 겪은 게 많아야 다양한 글을 잘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 직접 경험만 있습니까? 간접 경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책을 읽고 사람들하고 많이 접촉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을 깊이 한다면 얼마든지 관점을 또 바꾸고 그러면 얼마든지 다양한 글들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 뭐 한강 작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아버지가 한승원 씨잖아요. 네, 그렇게 뭐 겪은 게 뭐 대단히 많겠어. 물론 전체적인 우리 시대가 겪는 그런 아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더 다가갔다라고 하는 건 틀림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 제가 살아온 삶보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뭐 유복하고 뭐 그렇습니까? 우리들 때만 해도 배고픔에서 헤어나기가 어려웠었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럼요 선생님. 저도 보릿고개 세대입니다. 그렇게 안 보일지 몰라도요. 그런데 한강은 사실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도 뭐 노벨문학상 받고 그러는 거니까
사실 작가들 중에 간혹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겪은 게 많지 않으니까 뭐 그런 글이 좀 밋밋하고 이럴 수 있다 이런 말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자기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독창적으로 쓸 수 있다면 자기의 능력이죠. 그 작가적 역량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결코 경험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물론 조금의 영향은 미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작가들이 처음 초기 작품이 아주 시원찮은 작가들도 있고 초기 작품 아주 괜찮았어. 근데 작품이 갈수록 안 좋은 작가들도 있어요. 그 누구지? 박경리 선생 같은 분 초기 작품들 보면은 별로예요. 네, 사실은. 그런데 그 꾸준히 쓰니까 그렇게 훌륭한 대작인 토지 같은 작품도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는요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꾸준히 계속 열심히 쓰는 사람이. 그래서 뭐 저도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세요. 예, 오늘 자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람들이 이 옛날 사람들은 이 글로 글 한편으로 그 과거에 급제하고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아니 도대체 뭐 이 시 한 편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의 그 다음에 얼만큼 공부를 깊이 있게 했는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거든요. 아닙니다. 시 한 편을 보면 그 사람의 정서와 사상과 그런 것도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다 나와요. 왜냐면 거기서 인용하고 있는 걸 볼 때 아 시경에서 인용했다 아니면은 뭐 서경에서 인용했다 얘기에서 인용했다 뭐 이러면 아 그런 거 다 읽었구나. 논어에서 인용했다. 거기에 언급되고 있는 걸 그대로 인용하지 않아도 그런 분위기가 나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같은 사람도 논술 심사 이런 거 할 때 아니 뭐 논술문 그 많은 작품을 어떻게 그거를 꼼꼼하게 다 읽고 그거를 가려내겠느냐. 아니 가려낼 수 있어요. 얘가 어디까지 공부를 했고 얘가 얼만큼 이거를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첫 문장부터 알아. 첫 문장부터 솔직히. 그래서 첫 문장에 제시하고 있는 그 명제를 어떻게 본론에서 논의를 그걸 전개해 나가느냐 라고 하는 걸 보고 결론을 보면 아 얘는 짜임새 있게 잘 썼구나 못 썼구나 몇 점이다 다 나옵니다. 그거를. 근데 뭐 그걸 뭐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고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세 분의 이분들도 이 글을 보면은 그분들의 사상과 정서뿐 아니라 얼마만큼 공부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홍익환 선생의 한 시를 한번 볼까요? 가끔요 이렇게 지방방송이 좀 있어야 재미가 있습니다. 뭐 그쵸? 뭐 이렇게 진지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경우에는 칠판에다 쓰죠. 떠든 학생 이름 딱 써놓는.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더 크게 말하면 돼. 다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양지 마른 언덕에 새싹이 돋아나니 새장 속에 외로운 새 마음 더욱 슬프구나. 형의 풍속 답청놀이를 생각이나 할소냐. 금성에서 들던 술잔 꿈속에 떠오르네. 밤바람 돌을 날려 음산이 진동하고 봄물엔 눈이 섞여 얼굴이 열리구나. 기갈의 신라 같은 명 겨우 이어가노니 인생 100년 오늘에야 눈물이 뺨 접시네. 8줄로 되어 있는 시예요. 한 시는 여기 제가 조금 이렇게 풀이를 해놨는데요. 7글자죠. 글자는 그죠? 그리고 8행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시를 칠언율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칠언율시. 율시는 이렇게 두 구절 두 구절이 이렇게 대꾸를 이루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승전결 방식으로 되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기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일어날 기, 받들승이지만 일승도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환이고요. 이건 반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미. 그래서 기승전결 방식을 많이 쓰는데
한시에서는 이제 이거를 기구, 승구, 결구, 전구, 결구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율시임으로 기구는 수련이 되고요. 머리 숫자를 써가지고 수련, 그 다음에 승구는 함년, 전구는 경년, 경은 여기 턱경, 결구는 미련, 끝미자를 써가지고 꼬리미 써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련, 함년, 두련이라고도 그래요. 수련을 두련 이렇게도 하고 또 수련 이렇게도 합니다. 두련, 수련, 함년, 경년, 미련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를 보면은 이게 그 심양에 그 옥에 갇혀 있을 때 창작한 시라고 그럽니다. 이 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장 속의 외로운 새 마음, 그죠? 더욱 슬프구나. 자기가 이 세장 속에 외로운 새는 바로 자기예요, 그죠? 갇혀 있으니까 심양에, 그죠? 그리고 이게 봄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 부제가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쓰였어요. 3월 3일 제 심양 소속 득 일률이라고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제목만 봐도 화포가 이렇게 3월 3일이면은 3월 삼진날이잖아요. 그럼 제비가 온다는 날이죠.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오는 봄빛이 이제 완연해지는 이런 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삼진날이면 우리 그 양력으로 따지면 이제 4월 초쯤 되는 그때겠죠. 그죠? 4월 초면은 벌써 우리나라는 벚꽃이 피기 시작을 하고 산수유 피고 생강꽃 피고 또 뭐가 폈던가? 목련꽃이 폈죠? 진달래도 피고 그죠? 이랬던 때인 거죠. 그리고 쑥은 이제 막 그야말로 쑥 나오는 그런 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때에 이렇게 심양 감옥에 갇혀서 있는 것이죠. 새싹이 파릇파릇 나오는 그때. 그래서 세 장의 새의 그 화포의 정황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에 지금 끌려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고 새싹이 돋는 봄이 돼도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자신. 시적 화자의 심정이, 여기서 시적 화자는 뭘 시적 화자라고 하냐면 시 속에서 말하는 이런 사람을 시적 화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시는요, 시의 소통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것도 역시 현실 세계를 그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려낸 게 이제 이게 시란 말이죠. 작품이에요. 이게 작품이면 이게 이제 작품이잖아요. 그죠? 이게 작품이라고 할 때 여기 이제 시인이 여기 있어요. 시인, 작가죠. 작가가 직접 말하지를 않고 시 속에서 말하는 화자,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인 이 화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청자, 듣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 듣는 사람이 듣는 거를 이제 독자들이 듣는 거죠. 이게 시의 소통 구조예요. 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말하는 이는 당연히 시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듣는 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꼭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 속에서 말하는 이를 우리는 시적 화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정시의 경우에는 서정적 자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시 속에서 말하는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쓰여진 이런 시조나 한시 같은 건 대부분 다 서정시예요. 그게 뭐냐면 시인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시의 형식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시인과 시인을 자아라고 얘기하죠. 자아와 세계의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 서정시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정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시인 자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정시 같은 거는 꾸며서 쓰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현대 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서정시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허구예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험한 것만 가지고 쓰는 그런 문학 장르는 뭐냐? 수필이에요. 수필은 본인이 경험한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그것을 가감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쓰는 장르가 수필이에요. 소설은 당연히 허구죠. 소설은 다 꾸며 쓰는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소설로 쓰면 할아버지는 빼야 되겠다. 할아버지들은 아니었고 할머니 어머니들이 내가 겪은 일들을 살아온 날들을 책으로 쓰면 10권도 넘을 거야.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그대로 쓴다고 소설이 되느냐? 안 됩니다. 그건 소설이 아니고 그대로 쓰면 수기 내지는 전기문 그런 게 되는 거야. 자서전 그런 게 되는 거야. 내가 살아온 날들을 바탕으로 해서 꾸며서 가공해서 이야기를 만들면 그거는 소설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할머니의 삶을 제가 소설로 장편 소설로 지금 일부는 써놨는데 이게 너무 좀 밋밋한 것 같아서 거기에 좀 더 재미적인 요소를 더해가지고 근데 할머니를 모델로 했을 뿐이지 할머니의 삶을 그대로 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이제 소설이라는 장르에 넣을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그죠?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문학하는 사람들은 상상력이 많이 발달해야 돼. 이게 상상하기 좋아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혀서도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감옥에 갇혀서 분하고 억울하고 뭐 이놈들 어떻게만 이게 아니잖아. 그냥, 응? 그러면서 옛날에 막 회상하잖아요. 술 마시면서 막 놀던 날도 회상하잖아요. 여기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문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는 것이죠. 그죠? 그 금성에서 들던 술잔 이게 뭡니까? 금성은 바로 이제 우리 조선의 수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금성은 거기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일 끝나고 말이지 그리고 마시던 그 술잔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는요 이렇게 이 시를 쫙 풀어야 돼. 우리가 시를 감상할 때 항상 시를 한번 쫙 푸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얘를 그러니까 홍삼 같은 거 있잖아요. 홍삼 그 액기스 그거를 한 스푼 따뜻한 물에 풀어가지고 그죠? 휘 저어서 아주 잘 풀어가지고 마시면 홍삼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시를 다 풀어야 돼. 풀어서 거기에 그 틈새에 숨어있는 의미들까지 다 읽어낼 수 있어야 돼.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상상력을 가지고. 근데 각자 상상력이 다르잖아요. 왜? 우리가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문학에는 정답이 없어. 근데 놀라운 게 정답은 없는데 이게 중앙선이잖아 선생님. 중앙선이면 1차선, 2차선, 3차선, 1차선, 2차선, 3차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놀라운 게 아무리 정답이 없다고 그래도 학생들하고 같이 문학작품을 읽고 토의를 하잖아요. 토론 내지 토의를 분석하고 이러잖아요. 놀라운 게 중앙선을 넘어가지는 않아. 신기하죠? 1, 2, 3, 4차선에서는 마음껏 왔다 갔다 하면서 의견이 다양할 수 있는데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하는 애들은 없더란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인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의 그 시 중에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그 시하고 너무 유사한 시가 영국에 있어요.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이 쓴 시예요. 엄청 유사해. 그때 뭐 인터넷이 있어? 인터넷 있습니까? 뭐 카톡이 있어? 뭐가 있어? 그때 뭐 그죠? 유튜브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신문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오는데 몇 달 걸려. 영자 신문이 오는데
무슨 재주로 그거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시가 엄청 유사하거든요. 그런 걸 이제 비교 문학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또 엄청 연구해요. 거기에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건 바로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정서, 라고 하는 것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럴 수 있죠. 이심전심으로 통한다는 것처럼 서로 통하는 뭐가 있는 거죠. 국경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그죠? 그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도 그렇더라는 것이죠. 그죠? 어쨌든 시를 읽을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풀어가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이 시에서 보면은 이렇게 3월 삼진날 그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 밝히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앞부분에서 수련에서는 세 장의 새에 비유해서 그렇게 쓰고 있고, 그리고 함년에서는 이제 옛날 거기 우리 모르는 말도 나와, 그죠? 형의 풍속, 답청놀이를 생각이, 답청놀이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소풍이잖아요. 그냥 봄에 소풍 가는 거, 그죠? 그러는 건데, 이 답청놀이를 이게 답청놀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초나라의 형 땅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초나라 아시죠? 그죠? 초나라는 초나라에 아주 훌륭한 여자가 있었잖아요. 장왕의 부인이었던가 번희라는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누구야 난설원이 자기의 그 자를 거기에서 따왔잖아요. 경번, 그 번희를 공경하고 받든다. 그래서 경번이라는 자를 쓰게 됐고요. 그리고 이름이 초이잖아요. 초이. 그죠? 초나라 계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 여자를 얘기를 하는, 번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왕후였대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답청놀이, 형 지역의 그 풍속인 답청놀이를 생각도 못할 처지에 있다. 우리 왜 봄놀이 갑시다, 꽃놀이 갑시다 이러면서 봄이면 다 그냥 뭐 이렇게 좀 나오잖아 밖으로, 그죠? 보리밭 밟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죠? 그냥 소풍이죠, 쉽게 말하면. 밝히면서도, 그런 것을 밝히면서도 옛날 서울에서 이게 벌주는 이제 같이 게임하고 뭐 놀면서 뭐 뭘 못 알아맞혔거나 시를 못 지었거나 그러면 자네는 술을 3잔을 마시게 뭐 이러면서 이제 술을 마시는 거죠. 그런 걸 벌주잖아요. 벗들과 즐기던 때를 꿈에서라도 기억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되게 재밌죠. 여기 음산이라는 말도 나오고 월굴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런 거 우리가 잘 모르는 말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거 귤 아니에요? 월귤. 월굴이에요. 월굴이에요. 네. 월굴인데 이거 그래서 제가 다 찾아가면서 이거 연구한 거예요. 보니까 그게 음산은 음산산맥으로 현재 인산산맥인 중국의 고비 사막 동쪽에 있는 산맥을 음산이라고 한답니다. 그랬고요. 월굴은 서쪽 끝에 있는 굴인데 바로 거기 달이 지는 게 그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월굴, 거기에 굴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 굴이 그렇게 보였다라고 해서 월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은 이거를 모르면, 중국의 이러한 이야기를 모르면 이 시에서 자연스럽게 갖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갖다 이제 이렇게 쓴 걸 볼 때 다 그쪽에 중국의 이런 어떤 문화나 역사나 이런 고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는 거죠. 이 작가가. 그죠? 홍익환 선생이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밤바람이 돌을 날려 음산이 진동하고 봄이 되면 녹아서 물에 둥실둥실 떠가는 얼음덩어리가 월굴로 들어가는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봄에 이제 봄이 되니까 그렇게 봄에 이상하게 또 바람이 불잖아요. 봄에 선생님 바람 부는 이유가 뭔지 아셔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봄에는 아직은 벌이나 나비가 나오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꽃은 피었죠? 네. 그런데 수정을 시켜줘야 되잖아. 그래 열매가 달리잖아요. 바람이 부는 게 그래서랍니다. 맞는 말 같아 왠지. 그런지 아닌지 난 몰라. 과학자가 아니라.
근데 그 굉장히 그게 문학적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듯하다 해서 제가 가끔 써먹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오묘하고, 그죠? 그러면서 굉장히 정직하고, 아이고, 이 글쓰기라고 하는 것도요, 하루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아침, 낮, 저녁. 아침과 저녁은 짧잖아요. 그쵸? 아침에는 그 하루에 있을 일을 계획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두는 짧게 쓰는 거야. 그 계획 같은 걸 밝히는 거야. 그리고 본문은 길게 쓰는 거지. 낮 동안에 있었던 걸 다 쓰는 거니까. 그리고 결미는 하루 동안을 반성하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못했구나 했구나. 이건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생긴 거고. 그리고 이 하루가요, 문학에서 소설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이 소설의 기본 플롯이 바로 뭐냐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에요. 그것도 하루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정오, 이게 여기가 위기야, 위기. 오전이 시작해서 끝나는 지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 그래서 소설 쓸 때도요, 위기에서 반전이 오는 거예요. 반전을 써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다 왔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이 볼 때 아침이 됐다가 해가 넘어가고 다음날 또 아침이 되고 또 해가 넘어가고 그 다음날 또 해가 뜨고 굉장히 정직하게 봤다는 거예요. 이런 걸. 그래서 그런 데에서 많이 이런 글쓰기 방식이라든지 플롯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 되게 얇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시학. 근데 얇은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학 이론이 다 들어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발자국도 더 나간 게 없어요. 완벽해요. 놀랍죠? 천재야, 그 양반도. 왜 이렇게 천재가 과거에는 많았어? 지금은 별로 아니에요. 서양의 문학 이론서로는 시학, 그리고 동양의 문학 이론서로는 유협이라는 사람이 쓴 문심조룡이라는 책이 있어요. 문심조룡. 근데 이건 한 600페이지 가까이 될걸요? 되게 두꺼운데 이거는 좀 한문 공부를 웬만큼 하신 분들이 읽어야 돼. 안 그러면 뭔 말인지 몰라.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읽고 느낀 게 바로 그겁니다. 아까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시는 사특한 마음이 없어야 된다. 청정해야 한다. 거기에도 그 말이 나와요. 놀랍죠? 그죠? 막 이런 공부들이 다 이렇게 어느 단계에 가면은 다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어느 정도의 단계에 오르면 다른 것도 보인다는 거지. 예? 그래서 저 사람은 의학을 공부했으니까 뭐 이쪽은 잘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거기에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른 사람이라면 이쪽 것도 공부를 안 했더라도 웬만큼 안다 이거지. 다 서로 통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미련에서는 또 마무리로서 당면한 현실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기갈의 신랏 같은 명 겨우 이어가노니. 뭐 먹을 걸 많이 주겠습니까 거기서? 그죠? 겨우 뭐 죽지 않을 정도로 주겠죠. 인생 100년 오늘에야. 100년은 진짜 100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삶의 현재까지 그거를 그냥 100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늘에야 눈물이 뺨 적시네. 이렇게 쓴 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한시였고요. 시조를 하나 볼까요? 시조를 보면 홍익환 선생의 시조입니다. 수양산 날인물이 이제의 원루대야. 주야 불식하고 여울여울 우는 뜻은 지금의 위국 충정을 못내 슬퍼하노라. 수양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이제죠. 백이숙제잖아요. 그죠? 백이숙제. 그 원통한 눈물 되어서, 그죠? 주야에 쉬지 않고 그 물소리 흘러가는 소리죠. 여울여울 우는 뜻은 지금의 위국 충정을 못내 슬퍼하노라. 그죠? 그 다음 시도 볼까요? 시조 같은 거는요, 시조는 보통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제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중에서 3장, 6구, 45자 내외로 쓰여지는 형식이에요. 3장은 초장, 중장, 종장이고요. 6구는 바로 이제 수양산 내린무리 한 구죠. 그리고 이제의 원루대야 두 구죠. 그래서 한 장에 두 구씩 해서 6구가 되어 있는 거죠. 6구. 그리고 글자를 다 세어보면 45자 내외. 보통 3, 4, 3, 4, 4, 4, 4, 4, 3, 5, 4,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시조의 그 종장의 첫 구절은 세 글자로 돼야 된다는 거. 그거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시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글들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운문과 산문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죠? 운문과 산문으로 나누는데 운문 중에서는 정형시가 있고 자유시가 있습니다. 자유시는 지금 우리가 보는 많은 시들은 다 자유시고요. 정형시는 시조. 시조는 어떤 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틀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형시는 시조하고 현대시조. 이 현대시조는 조금 글자 수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마지막 종장의 그 세 구절은 첫 구절은 세 글자로 돼야 된다. 이거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 볼까요? 주욕 신사라 하니 내 먼저 죽어져서 혼기 고국함이 나의 원 이러니 어즈버 호진이 페이람을 참아 어이보리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시조라고 하는 거는 궁금하시겠지만 시조는 고려시대에서부터 고려시대 그 중기를 지난 말 이때서부터 시조가 유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아주 정착된 그런 문학 형식이 시조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후반기로 가면은 사설시조라 그래가지고 글자 수가 한없이 늘어지기도 하고 그런 시라 할지라도 종장의 첫 구절은 세 글자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조도 선생님들 이렇게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재밌어요. 저는 뭐 결혼하기 전에 시조집 한 권을 다 외다시피 했었는데 죄다 까먹었어요. 그중에 그래도 몇 개가 남아 있어서 문학을 가르치는 선생이 됐을 때 아주 요긴하게 네,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거쳐 현재까지도 창작되고 있는 고유의 정형시인데요. 그래서 대개 이제 그 한구가 7자 내외다. 라고 그래서 3, 4, 3, 4, 4, 4, 4, 4, 3, 5, 4, 3 뭐 이런 식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5자 내외로 돼 있고요. 그 지금 이 시조 같은 것들은 초장에서는 주제나 상황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수양산 내린물이 뭐 이제의 원루대, 이제는 이제 백이숙제잖아요, 그죠? 이제의 원루대 이렇게 상황을 제시하고 중장에서는 이제 감정을 심화하거나 대비해서 말하고 의미를 확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종장에서는 감정을 마무리하면서 여운을 남기는데 시조의 형식에서는 현대시조도 그렇고 현대시조도 과거의 그런 고시조도 그렇고 시조는 종장의 압권이에요. 종장에서 아주 파격적으로 쓰는 것이 그게 시조 창작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피력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이제 제가 다 말씀을 드려놨고요. 원루는 이제 결국은 원통한 눈물, 뭐 한이 서린 눈물 이런데 작가의 눈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감정이 이입된 것이죠, 결국은. 그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종장에서 못내 슬퍼하는 것은 하면서 그 결국은 그 자신의 우국 충정을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수된 지조와 나라사랑 정신을 읽을 수가 있죠. 아까 그 한시에서도 나라를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 시조에서는 그게 더 확연해지죠. 그죠? 옛날 시조들은 건선징악 아니면 효, 충, 뭐 나라, 뭐 우국, 나라 걱정하는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개인의 감정 같은 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옛날 시들. 근데 그런 시들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바로 이제 그 황진이라든지 매창이라든지 뭐 이런 여류 시인들, 그죠? 그분들이 그 신분으로는 기생이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인텔리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문인이죠. 예술인이고 문인인 거죠.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때가 때인 만큼 우국충정, 나라를 걱정하고 그죠? 임금을 걱정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 있는 거죠. 종장에서 거기 보면은 어즈버 호진이 페일함을 참아 어이 보리요. 오랑캐의 먼지, 호진은 우리가 그 호떡도 그거잖아요. 중국 떡이라 해서 호떡인 거잖아요. 중국 그죠? 오랑캐의 먼지가 이 오랑캐라고 하는 말은 서로 오랑캐라 그래. 서로 걔네들은 또 우리한테 동의죠. 이자가 사실은 클 이자거든요. 큰 사람 이자예요 이게. 이게 이자가 아니 어떻게 되지? 옆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쭉 빠지시는 거 길게 내리는 게 오른쪽으로 그런 거 저렇게. 아니 이 위에가 어떻게 돼? 위에 더 치고 올라가고. 이렇게. 그렇지. 그치. 참. 이게 궁자잖아요. 활궁자. 그죠? 이게 대자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내려가. 그렇지. 근데 어쨌든 글을 표시할 때는 그래가지고 화를 잘 쏘는 아주 큰 민족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걸 오랑캐이라고 하죠. 우리는 절대 오랑캐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동쪽에 있는 오랑캐는 아니잖아 우리가 그죠? 동쪽에 아주 예의 바르고 아주 큰 마음이 큰 민족이다. 이게 동이야. 근데 우리는 걔들한테 오랑캐라고 걔들은 우리한테 오랑캐라고 일본한테도 오랑캐라고 하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호진이 나와가지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시조나 한시의 주제 역시 우국충정이죠, 그죠? 그 다음에 빨리 해야 되네. 오달째의 한시를 볼까요? 이거 볼 때 홍익환 선생의 시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건조해요. 따지고 보면 우국충정이나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왜냐면 이제 연세가 52세야 이분은. 그 당시에 52세면 사실은 겪을 것도 많이 겪고 그죠? 아쉬울 것도 없어 어떤 면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더 이렇게 담담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후대로서 문학 작품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나눠도 괜찮아요. 역사적인 사실로만 얘기를 하면 있는 그것만 갖고 얘기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나 우리는 문학 작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나눌 수도 있죠. 그런데 오달째의 한시를 보면은요. 굉장히 이 오달째 선생은 지금 29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에 나타난 정서가 얼마나 여리여리하고 섬세하고 따뜻하고 아프고 괴롭고 이런지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어머니께 올린 시 2편. 여기 이제 오달째에 대한 본관은 뭐고 뭘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머니께 올린 시 2편이 있습니다. 정민숙 선생님 1편을 읽어주시죠. 예시 1. 난리 속에 남북으로 부평처럼 흩어졌으니 이렇게 아주 갈 줄이야 네 알았으리까. 어머님 이별할 땐 두 아들이 저랬는데 올 때는 하나들이 홀로 뜰에 나아가리. 옷깃 끓고 나왔으니 삼천지교 저버렸고 읍선하며 공형이 촌초정만 슬퍼합니다. 관세에 기름 멀고 저녁해 저무는데 이승에서 어느 길로 다시 문안들이리까. 네. 그냥 눈물이 우리도 나올 것 같잖아요. 그죠? 예. 지금 난리 속입니다. 부평처럼 흩어졌어요. 아주 갈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께 올린 시 2편 이거는 끌려가면서 그때 어머님 이별할 때 두 아들이 저랬는데 두 아들이면 이제 형님과 여기 보니까 자의 계자가 들어가네요. 그죠? 계휘인가요 이게? 그러면 걔는 백중숙계 그래가지고 아마 세 번째 아들일 수도 있어.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두 아들이 저랬는데 올 때는 하나들이 홀로 뜰에 나아가리. 이미 어쩌면은 다 앞날을 예측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옷깃 끊고 나왔으니 삼천지교 저버렸고 읍선하며
공연히 촌초정만 슬퍼합니다. 여기서 이제 옷깃하고 읍선하고 촌초정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기 풀이를 좀 해놨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쵸? 거기 보면 옷깃을 끊고 나왔다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효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국충정의 마음이 먼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저는 이 시인의 작가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각주에 달아놨어요. 거기 보면은 지도환 선생이 이야기를 한 건데 당나라 때 그 온교라는 사람이 있었다잖아요. 그죠? 국사를 위해서 집을 떠나려고 할 때 어머니가 왜 또 최씨일까? 그죠? 어머니 최씨가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렸답니다. 그죠? 그럼 말렸답니다. 그러니까 온교가 옷자락을 끊고 가버렸다는 고사에서 나온 건데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머니도 밟히고 어머니는 말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옷깃을 끊어버리고라도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 간 거죠. 대의를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갔다라고 하는 데에서 그 고사에서 가져온 옷깃 끊고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오달재 선생도 결국은 어머니를 떠나가는 마음이 이런 마음인 것이죠. 그렇죠? 어머니에 대한 효심도 중요하지만 우충정 그렇죠? 그 다음에 읍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데서 읍선이라는 말은 옷을 보면서 옷소매를 보면서 옷을 보면서 결국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운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시에서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효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고스란히 들어있는 시라고 볼 수 있고요. 촌초정은 얼마 안 되는 작은 풀의 정 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결국 이거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마음이에요. 부모에 대한 자녀의 마음은 정말 이 조그만 마음인데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거죠. 헤아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다 부모가 돼보고 또 자식도 돼보지만 그죠?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거 10분의 1만 해도 그 자식은 효자다. 효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애들 불러도 잘 대답도 안 해. 옛날에는 밥 먹을 때 부르면 밥을 뱉고라도 대답했잖아요. 그죠? 멀리서 부르면 유의 추진하고 막 달려와서 뛰어오고 그죠? 먹던 거라도 뱉고 바로 명심보감에 나오더라고요. 뱉고서 대답했다고 하라고. 예. 그쵸? 예. 그 소학에 있는 거를 이제 명심보감에서 이제 그러다 명심보감은 좋은 구절들을 노노맹자 뭐 이런 데서도 막 따온 거예요. 소학이라든지 동몽선습 어디서 짜다가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오고. 근데 입에 넣고 음식을 먹을 때 부모님이 부르시면 뱉고 대답하라고. 근데 우리는 뭐 먹을 때 대답도 아니 먹지 않아도 별로 누구야 불러도 대답 안 하잖아. 3번 불러도 그럴 때 아주 불평스럽게 아 왜요 이러면서 다 중이들은 더 무섭잖아. 중이 그죠? 중이들은 더 무서워. 걔네들은 건드리지를 말아야 돼. 그래가지고 위에서 못 내려온다잖아요. 걔들 무서워서. 진짜 촌초정. 얼마나 이게 얼마 안 되는 작은 풀의 정.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뭐 가슴이 뭐 이렇게 움찔움찔했어요. 그죠? 우리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진짜 요것도 안 돼. 그죠? 그거 안 돼. 우리는 그나마 잘한다는 게 부모님 어떻게 드시게 할까 이거 걱정을 하는데 부모들은 항상 우리가 아플까 걱정하잖아. 자식이 아플까. 응? 눈물 나올라. 미련에서 마지막에서는 어머니를 떠나 먼 곳에 와 있는 화자는 무난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7원 절구로 이제 두 번째 시는 우리 김호영 선생님이 읽어주실래요? 김 선생님 두 번째 시 읽어주시죠. 형님께 붙이는 시요? 예시 두 번째. 외로운 신화 의리 바르는 부끄러운 마음 없고 성주의 은혜 깊어 죽음 또한 가벼워라.
가장 이승에서 한없이 슬픈 것은 동부에서 기다릴 어머니 정 어린이. 어머니께 드리는 그 시니까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죽음까지 불사하는 기계와 충절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동부에서 언제 아들이 올까? 언제 돌아올까?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그죠? 그거잖아요, 그게. 그거를 저버릴 수 없는 거죠.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여리고, 그죠? 여린 게 사실은 또 강한 겁니다. 여린 게 여린 게 아니고, 그죠? 그 감정을 이렇게 화자의 감정을 다음 작품 형님께 붙이는 시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형님께 붙인 시라고 하는 요 시를 또 우리 한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한동열 선생님. 남한산성 무너진 선생님. 뭐 하셔요? 딴짓 하셨구나. 딴짓 하셨어. 거기 형님께 붙인 시 한번 읽어주세요. 예? 형님께 붙인 시를 한번 읽어주세요. 예예. 예. 딴 거 보고 계셨어요. 괜찮아. 남한당시 취사신 남한성 무너진 날 죽었어야 할 몸인데 초수유장 미기신 초수되어 아직도 못 돌아간 신하라오. 설의 기세 사형루 서러우며 형 생각에 몇 번이나 눈물을 뿌렸던 곳 동망요련 억제인 동력을 바라보니 아우 그린 형이 가련하오 하네. 혼수 한홍 뒤척영 넋은 기록이 따르는데 외기울은 서러워라. 몽경지초 석잔춘 춤춰몽 놀랍게니 가는 봄이 애석하네. 상당체 복추정일 우리 형 색동옷 입고 어머니께 나아가 인자카사 위로친 늙으신 어머니를 무슨 말로 위로할까? 아이고, 네,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쫙 또 한자를 읽어주시면 이왕 박수 치시려면 더 크게. 아유, 좋죠? 네. 그죠? 결국 마지막 거도, 그죠? 형님은 색동옷 입고 어머니를 옛날 그 노래자가 그랬다라는, 그 얘기에서 갖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여기에 이렇게 화자가 할 수 없는 효도를 형님께 부탁하는 거죠. 그죠? 나는 못하더라도 형님이라도 그렇게 해서 어머니에게, 근데 그것이 어머니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디, 그죠? 어머니는 또 무시겠죠. 그죠?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고요. 여기 아내에게 붙인 시가 또 있어요. 이 아내에게 붙인 시는 정말 너무 슬픈데 우리 조현주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부부 온정 중하기도 한데 만난 지 두 돌이 못 되었네 그려. 이제는 만리밖에 이별하여 100년 기약이 헛되어졌어. 길이 멀어 편지도 못 붙이고 산이 길어 꿈조차 더디 넘네. 나의 살길 기필할 수 없으니 뱃속의 아이나 잘 보호하오. 너무 기가 막히죠? 네. 결혼한 지 이제 2해가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뱃속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이 아기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이거를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이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그 일화를 아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기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네.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갔대요. 그래서 대가 이제 끊어진 거죠. 그죠? 양자를 누굴 했다고. 누가 그 얘기를 해주냐면 현절사의 그 해설사, 해설사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기 어떻게 됐어요? 그쵸? 물어봐야지 이거는. 그랬더니 아무리 나는 자료를 찾아도 이게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기는 이제 죽었다고.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옛날에는 영아 사망률이 워낙 높았으니까 그죠? 아내에게 붙인 시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지금 두 돌이 못 되었는데 그죠? 또 부모의 부부의 그 은정이 얼마나 그게 중하겠습니까? 그런데 만난 지 두 돌도 못 돼서 말리밖에 이별해서 100년 가야기 100년 동안 우리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행복하게 사사냐 그랬던 것이 그냥 헛것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편지도 못 붙이고 꿈조차 그러니까 참 이런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길이 멀어 편지도 못 붙이고 산이 길어 꿈조차 더디 넘네. 그죠? 너무 기가 막히죠? 근데 내가 죽을지 살지 알 수도 없어. 기필 할 수 없어. 그러니 뱃속의 아이나 잘 보아오. 이렇게 아내에게 붙인 시는 곡을 등지고 이렇게 그죠? 이게 추담이 이제 혼대요. 이 오달재 선생이 대동강가의 신천이라는 곳에서 그 한 촌에 이제 거기 머물렀을 때 그러니까 뭐 끌려가다가 이제 자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잠을 잔 그 집의 늙은 주인한테 이거를 이제 빼돌려갖고 그거를 줬는데 그 사람이 이제 평양감사로 해가지고 어쨌든 편지 속에 넣어서 고향집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작품이 남아 있는 거죠. 부인은 아마도 이거 붙들고 평생을 사시지 않았을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춘과 효는 물론 선비로서의 단정하고 반듯한 그런 삶의 모습, 부부의 속 깊은 사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은은하면서도 간절하게 그려지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죠? 이렇게 추담 오달재의 시는 효와 동기 간의 우애 그리고 부부 간의 정이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이런 작품들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께 충성하는 그 마음에 앞서지는 않아요. 가장 먼저 두는 게 바로 우국충정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참 옛날 우리 선조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 조그만 나라가 지금까지 지탱하고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처럼 우리의 사적인 개인적인 소화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지금 뭐 풍비박산 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이 조그마한 나라가 그 거대한 나라 그 밑에 붙어 있으면서도 유지될 수 있었다고 조공을 바쳤든 뭐를 했든 간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조들의 이런 정신, 사상 이런 것들 덕분이 아닌가.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나 개인의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그쵸?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이제 윤집의 대책문도 있거든요. 이분은 32살이었는데요. 이때가 안타까운 것은 작품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래경이라는 거세게 그렇게 준 시 중에 기억하는 거 3구절밖에 없어요. 이거 각자 다른 시의 첫 구절인지 두 번째 구절인지 알 수는 없으나 주석으로 제가 달아놨어요. 각주로. 그거 한번 나중에 보시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인조의 대책문이 있고요. 대책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으로 이제 쓴 것이 있는데 그 뒷장으로 더 내려가서 인조대왕의 책문을 한번 보면은 대책문은 조선시대 때 그 문과 고시생 중에 하나. 그리고 여기 오타 하나 난 거 있습니다. 윤집 대책문 바로 윤집 밑에 두 번째 구절에 24세 26세에 문화에 급제하였다. 아니 뭔 소리야 이게. 문과에 급제하였다. 진짜 저도 이렇게 오타를 냈어요. 그죠? 근데 그거 아시죠? 오타와 그러니까 오자와 탈자는 인쇄물의 무엇이다? 꽃이다. 인쇄물의 꽃입니다. 그냥 뭐 있어요. 그냥 있으면 있는가 보다. 오타 났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인조대왕의 그 책문을 보면은 책문은 이제 고시 과목의 하나로 국왕이 출제한 질문에 답변을 진술하는 양식의 글이 대책문입니다. 그래서 인조대왕의 책문은 뭐냐 하면은 국왕이 출제한 질문을 책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이 대책문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책문을 보면은 왕께서 말씀하셨다. 고려는 산에 기대어 성을 쌓아서 쉬이 공격할 수 없고 또한 평양에 지어진 성은 험하고 단단하여 공략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오늘날에 보면 모든 것이 꼭 다 그런 것은 아니니 그 까닭이 무엇인가? 뭐라고 하면서 뭐 이러저러한 것들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윤집의 대책문 신대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신이 대답하겠습니다. 신이 듣기로 옛날 구준이 말하기를 예로부터 제왕은 반드시 험한 것에 의지하여 나라를 세웠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좀 세게 나가는 것 같아. 이른바 험하다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성지는 곧 오늘날의 성지이고 오늘날의 성지는 옛날의 성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같은 성지이므로 일찍이 손익의 다름이 없으나 혹 이로 인하여 번영하고 위태로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신이 듣기로 성은 놓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군사가 있으면 곧 견고하고 군사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수가 있으면 곧 이기니 곧 승장 중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면서 그 성을 지켰다는 자를 신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 앞에 있는 우두머리들이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뭐겠어 이것도. 왕도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이게 대가 센 사람이지 않아요? 그죠? 지조가 강하고 절개가 있는. 그래서 인조당의 책문에 답한 임계 윤집의 대책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서도 충심입니다. 앞부분에 이제 제가 지나온 부분에 있는데 거기 이런 게 나와요. 임금의 가르침을 받들고 충심을 전달하기 바란 것이 예전부터 오래되었습니다. 자기를 지칭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미 태어나서 이제 학문을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충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다른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않았나? 고백하는 문장은 윤집의 그 다음 궤적을 볼 때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사막사전에 몇 줄로 기술된 그의 인간적 면모를 본다면 젊어서 집에 있을 때부터 반드시 효와 우를 우선으로 삼았는데 어버이가 질병이 있을 때는 항상 근심스러운 낯빛으로 지냈고 3년상을 치르면서도 성례를 바쳐 극진하였다. 그래서 어버이가 질병에 있을 때는 그 걱정함을 근심을 다하고 어버이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 슬픔을 다하고 어버이의 제사에 임했을 때는 그 경건함을 다한다. 이것도 명심보감에 나오더라고. 네, 그죠? 이런 것들을 이미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배우고 듣고 잘한 사람들이니까, 그죠? 근데 우리 지금 현재의 교육은 참 많은 부분에서 생각해 볼 것이 많아요. 좀 가정에서 이제 좀 챙겨야 되는데, 가정에서 챙길 수 없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떻게만 해야 되니까? 손주들을? 예뻐만 해야 되니까. 어머님, 아버님은 예뻐만 해주세요. 혼내고 야단치는 거 교육은 우리가 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말은 들어보지는 않았어요. 막 패요 저는 손자들. 아니 뭐 지 동생을 그냥 탁 떠밀더라고 큰 놈이. 그래갖고 그냥 엉덩이를 탁 때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왜 내 엉덩이 때리세요? 이러더라고. 잘못했으니까. 근데 뭐 우리 딸이 봤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딸이니까 그래요? 며느리 아직 없어. 어쨌든 좀 혼내가면서도 키워야 돼. 아니 근데 괜히 혼내지는 말고 잘못할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적인 면모는 아무 연구 없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효를 우선으로 삼았던 그는 해진 옷에 거친 밥을 먹고 악의 악식이라도 그거를 부끄러워한다면 악의 악식을 부끄러워한다면 그와 더불어 도를 논할 수 없다. 맨날 그런 얘기 들으면서 큰 거야 이 사람들은. 그죠? 논어에 나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해진 옷에 거친 밥을 먹고 살면서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윤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연고 없이 이런 면모가 인간적인 면모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내면을 채우고 있는 사유가
그대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내면을 장식하고 있는 게 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외면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얼굴에 뭐 막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죠? 내면을 풍부하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렇게 이 세 분은 그러면서 성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훈으로 삼을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서 대찬 그런 선비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사막사 세 분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이걸 일일이 읽고 하나하나 또 선생님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러면서 살펴봤으면 더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는 하지 못했지만 선생님들끼리 또 언제 뭐 차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셔도 좋고 아니면 혼자 조용히 또 그 시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홍익환과 오달재 그리고 윤집 이 세 분의 여기에서 제가 윤집을 뒤에다 놓고 오달재를 앞에 놨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누군가 저한테 불만을 또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왜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앞에 놓든 뒤에 놓든 무슨 상관이겠어. 단지 저는 이 글을 구성할 때 시조와 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책문을 하기 위해서 편리상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대책문이 중간에 나오고 다시 또 시조로 다시 들어가면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뿐이에요. 아무 의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집을 앞에 놔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 오달재하고 뭐 홍익환을 끝에 놔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 그런 거 그쵸? 통일이 안 되는 게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런 거 다 넘어가야지. 그죠? 딱 우리 문학사라든지 뭐 그 시대사 이런 것도 굳이 뭐 그렇게 편리해서 나눈 것 뿐이지 그게 아니잖아. 다 물려 있잖아. 이렇게. 그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누가 이걸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무 의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선생님들도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실까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5분 전에 딱 가신다 그러더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 분의 그 사막사에서 배울 점은 지금 아무리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지극히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진 인간으로 판명된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나라가 있지 않으면 결국은 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모든 것을 다 잘하고 한다 하더라도 부모님께 효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또 다 소용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부부간의 그 따뜻한 정 그리고 또 친구간의 신의 또 형제간의 우애 뭐 이런 것들 다 가장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시하고 그것을 잘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제대로 된 수양된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지약으로서의 공부를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의 사상과 정신을 한 번쯤 되돌아보면서 작품을 통해서 또 느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사막사의 작품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